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해도 그냥 지금 되는 거죠? 예.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아시아 신탁에 근무하고 있는 그 송석조 본부장입니다. 제 아내가 현역 육군 소령인데요. 제 아내가 대위 때 교관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관을 했는데 맨 처음에 교관할 때는 저한테 교수법도 배우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교관 경연대회를 딱 갔다 왔는데 교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교관을 딱 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관이 누군지 아냐고 딱 물어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관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관이 5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일찍 끝내주는 교관이 제일 훌륭하답니다. 제가 저희 집 폐하가 여자 말을 잘 듣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늘 그러는데 오늘은 뭐 제 의도와도 상관없이 사실은 강의도 늦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굉장히 경청이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수강생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설, 그러니까 예전에 경남기업에서 개발사업팀장을 12년 정도 했고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서 3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아시아신탁이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를 받으면서 제가 와서 창립 멤버로 와서 지금 만 8년이 지나고 횟수로 이제 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부동산 대학은 학부는 이제 회계나 세무인데 석박사를 제가 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는 제가 강원대에서 이제 수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논문이 엄청 어렵습니다. 박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교수님이랑 지금 뭐 소논문은 발표는 끝냈고요.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조성호 부장님한테 이걸 강의를 요청을 받고 나서 이걸 무슨 강의를 해드렸으면 좋겠나. 특히 석박사를 하시고 계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능력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라든가 LH공사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원래 리스크 관리 과목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이랑 금융 과목을 좀 맡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2시간짜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리스크 관리 강의도 거의 한 3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금융도 이제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 강의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계열사 중에 한 곳이 이제 개발 사업을 스타트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발 사업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금융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원분들을 딱 중심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딱 짜서 건대에 계시는 교수님이랑 한 4-5분의 이제 이렇게 해서 월요일마다 4시부터 7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파트를 좀 선정을 해서 특히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건설이 그동안 주였지만 이제는 점점 금융으로 이제 살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또 굉장히 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간접 투자 금융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금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투자기구고요. 재세금과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변화와 전망의 순서대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융, 회계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 회계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온 지는 굉장히 좀 생소해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꺼뜩하면 부동산 금융, 부동산 건설 그러면서 개발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이런 단어로 막 있는데요. 이 개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자가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및 건축 자금 등을 지원받고 분양 수익금으로 분할 상환하는 금융이 사실은 개발 금융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발 금융의 대상을 보면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형, 그다음에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리조트, 펜션, 실버타운 이제 부동산에 개발하는 거는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다.
심지어는 뭐 납골당까지도 이제는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의 취득기관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 전문회사, 연기금들조차까지도 사실은 이제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금융기관들이 이자 수익이 어때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유치해서 이자 주기도 어렵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사시는데 대출 받으시면 어때요? 금리가? 요즘 뭐 2.7% 막 3% 이러다 보니까 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봐도 예대 마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안 되겠다. 이거 그렇다고 주식하기에는 어려워요. 자산을 근거로 한 베이스단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모사채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관련 이 금융에 보면 뭐 담보대출,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뭐 브릿지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금융권은 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인데요. 이분들이 점점점 공격적이세요. 엄청 공격적.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전문인력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이제 리스크 관리 과목인데요. 리스크의 말은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리스크가 큰 만큼 뭐죠? 돌아오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거의 망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캠코라든가 이런 유암코에 가 있는 자산들이, 부채 자산들이 약 7조 원 정도 돼요. 그게 이미 한 3, 4년 전에 다 매각을 했다가 바이백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 다시 사들이고 있거든요. 어저께죠. 제가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모 건설사 그룹사 개발에 이제 그룹장이라고 하는 좀 높으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룹장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땅을 알고 있는 토지였어요. 근데 그게 원래 대출이 2개 은행에서 얼마 나갔냐면 3천억의 대출이 나갔거든요. NPL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사셨냐면 시행하신 그 조금 규모가 있는 시공사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400억에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NPL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개발신탁이나 차입형 토지 신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조건들도 많고. 특히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대출의 한도도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펀드에서는 자유스럽게 대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펀드에 주식의 질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도 개발 사업을 한 12년 정도 개발 사업 팀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개발 사업의 트렌드는 금융이다. 이제 금융으로 가야 된다. 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아까 제 아내가 이제 그 군인이었잖아요. 제 아내가 사실은 간호장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라크 전쟁에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돈 벌어오라고 이라크를 보냈어요. 사병을 빨리 가서. 빨리 가면 엄청,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라크를 제일 먼저 갔다 오고 나서요. 미국의 텍사스 샌안토니오라는 곳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워낙 오래 보고 싶어서 추수감사 축제 때 이제 가게 됐어요. 보러, 제 아내를. 근데 제가, 연차를, 제 아내가 1월 달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다가 미국은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축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길어서 연차를 제가 한 16일, 17일 정도를 한 번에 쓰고 나니까 거의 한 달을 쓰게 됐죠. 한 달을 쓰게 돼서 자, 아이들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딱 갔는데요. 너무 좋아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 미국 갔다 와. 우리 와이프 보러 갔다 온다 이렇게 했더니 야, 잘 됐다 야. 거기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가서 보고 왔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하늘을 가서 출근시켜놓고요. 그 프로젝트 하는데 갔을 때 제가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PF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가 PF한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금융을, 프로젝트를 보고 파이낸싱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PF는 사실은 그동안 뭐였을까요? PF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시공사 파이낸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땠어요? 줄을 은행들이 쫙 섰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사실 힘이 더 셌어요. 어느 금융기관은 역마진을 하고라도 난 해줄게.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느낀 뭐냐면요. 그네들은 딱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블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다 블록이잖아요. 걔네들은 블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블록을 개발하는데 힘이 센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시공사도 아니고 CM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힘이 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컨스트럭션 딱 그러니까 건설사가 일어나서 막 얘기하시고요. 뱅커 그러니까 은행이 일어나서 뭐 금리가 얼마고 제가 잘 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PF라고 했던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부분은 시공사 파이낸싱에 해당됐어요. 거의 없었죠. 제가 아까 강원대를 박사를 했는데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인 거죠.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융권들이 그렇게 있고요. 또 부동산 전문회사, 저희처럼 아시아 신탁이나 뭐 한국토지 신탁이라든가 이런 리츠 펀드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는 이제 군인공제나 행정공제들도 요즘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특히 리츠먼드 운용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금융과 이 커퍼레이트 파이낸싱에 대응되는 금융 방식인데요. 차입자의 전체 재산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만 보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만 보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누가 했냐면 맥커리가 한 거예요. 맥커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맥커리를 통해서 했는데 맥커리는 이거를 프로젝트로 하느라고 거의 2, 3년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수업을 하다가 기회가 있어서 저희 조를 짜서 발표를 하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서 학부생이랑 저희 그 같은 조에서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가지고 수익률을 내는 저희가 프로젝트 해봤어요. 자료도 막 구해서 봤더니 야 역시 대단하다. 돈 엄청 벌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박사를 토요일마다 수업을 가서 하는데요. 아침 9시가 수업이 첫 시간에서 6시까지 하는데요. 제가 그 서울 숙소가 회사 숙소가 이제 그 삼성동에 있어서 거기서 6시 한 반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면 수업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러 간 차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잘 되는 거죠. 정말. 뭐 그걸 더 늘려야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금융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뭘까요? 회사 보면 자산 내나 부채 내나 대체대조표 내나 순이익계산서 내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까요? 그냥 말 순수하게 프로젝트 가지고 하는 이제 금융 방식이고요. 기업금융은 대부분의 단일은행의 자금 제공이 일방적이지만 여러 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PF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저희도 광교도 얼마 전에 저희도 심의를 했고 그랬는데 광교할 때 보니까 매출액 1조예요. 근데 프로젝트 PF 하는 금액을 딱 따져보니까 3천억이에요. 5개 금융기관이 3천억을 했습니다. 사업이익이 980억이에요. 대한민국의 만수르가 또 한 번 태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그렇게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분산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건설업자, 사업주, 토지 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제 보증과 금융 참여가 이루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강의라고 했지만 리스크를 해지라는 말이 되게 있는데 사실 리스크는 해지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해져요? 리스크는 뭐냐면 분담하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자꾸 나눠서 리스크를 분담하게 되니까 그게 해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의 이 특장점을 보면 non-recursive financing, 그러니까 비소구예요.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밸런스 시트, 이게 이제 여러분 밸런스 시트가 뭐냐면 대차대조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계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리스크의 분담, 그 다음에 SOC 사업 등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커리 같은 데는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엄청 많이.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메자닌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리아리하죠. 메자닌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 메자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1층과 2층 사이에 뭐 그런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자도 받아먹고 나중에 잘 안 되면 그 지분도 에쿼티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국내 자본들이 좀 많이 뺏긴다 이런 생각 있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중에 저희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한국 KTNG 그 건물에 있어요. 여러분 KTNG가 뭘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 금방 아시잖아요. 담배 인상공사인데요. 이 담배 인상공사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네, 담배 인상공사의 51% 지분이 이미 미국 파이낸스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제가 담배 인상공사 이렇게 딱 갔는데요.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 이렇게 강당에 가면 옆으로 써 있어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담배를 많이 파셨는데 이제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그래서 요즘 엄청나게 정관장을 선전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회사 건물에 1년 364일이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 집회를 못 하세요. 근데 딱 하루만 빠져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KTNG 담배 아직까지도 담배 농사를 하시는 분들 수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딱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데모를 하세요. 그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가서 봤더니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담배값 지금 얼만큼 돼 있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수매가를 인상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금 내고 뭘 하기 위해서? 배당 받기 위해서. 그게 파이낸스. 그게. 자, 이제 근데 단점은 이제 보시면 비용이나 전문가 활용 관련이 좀 상업적 파이낸싱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싱 계약과 운영 계약을 작성하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아까 맥커리 같은 경우에 서울 친천간 고속도로 할 때 약 한 2, 3년 이상. 이 맥커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서울 지하철 9호선도 맥커리가 계획하고 투자해서 이득 많이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프로젝트가 되겠다.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간접 투자 시장의 이해를 보면 자, 간접 투자라는 개념이 뭘까요? 자,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나 은행의 특정 금장 신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고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대여하는 개념의 투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펀드 몇 호, 무슨 펀드, 뭔데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간접 투자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투자 상품의 특징을 보면요. 수익률이 높고요. 청산시 우전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6%, 7%? 지금 은행들이 금리가 2%, 3% 하는데 그분들이 대출할 때요. 수익률을 얼만큼 모으고 가냐면 6%. 저희 회사도 금융기관이고 저희가 공사비를 조달하지만 저희도 조달 금리가 6.5%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달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4%짜리, 5%짜리 일단 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다 됐어요? 그럼 중간에 삼성화재라든가 무슨 이런 서 갈아타요. 그럴 때 얼마 갈아탈까요? 3%대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 이자 줄 때 어때요?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사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또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그 프로젝트는 난 1순위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핫한 시기 중에 하나죠. 지금 개발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는 족족마다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시장의 분양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요. 매매 시장의 매매가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3년 후에 입주할 때쯤 돼서 기존의 매매 시장들의 매매가 잘 안 일어나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좀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요즘은 좀 낮은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와 있는 거에 임대 수익률만 나오면 대출, 펀드에 투자. 심지어는 한 공제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를 하면 뭘 해야 되죠? 엑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했으니까 이자 받아먹는 거 중요하지만 원금도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요. 공제회에서 투자한 펀드사는요. 자기는 엑시 필요 없다. 왜? 이자만 계속 나오면 된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보니까 그 공제의 성격상 그 공제는 쭉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이 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간접 투자를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이게 부동산 주식은 너무 어려워요. 채권도 그냥 쉽지 않아요. 개인들이 좀 쉽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금융기관이 훅 투자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팔아서 개인들도 수익률도 좀 높고 리스크도 좀 나눠 분산하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좀 강한 게 아직까지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의 특징이고요. 간접 투자 시장의 전망과 과제를 보면 개인 및 기관의 투자 형태를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부동산 매매 시장을 회복시키고 임대 시장에서도 정상화 차원에서도 간접 투자 시장의 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제일 끝에 보시면 부동산 간접 투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부동산의 개발, 임대, 투자 등에 관한 것으로 있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텔레비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펀드들 엄청 많이 선전하는데요. 아주 작은 글씨로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아주 무일랑말랑하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그게 사실은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이에요. 제가 요즘 잠깐 제가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활성화입니다. 엄청 돼가지고요. 작년 올해에서 저희 회사도 100건 정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100개예요. 저희가 올해만 47개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책을 하나 이제 저희 변호사랑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요. 이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저께 갑자기 인권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권을 훼손한 게 있나? 그래서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 와서 저한테 뭐냐면 지금 인권위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소유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데 막 자료 찾아보니까 본부장님이 책도 쓰시고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대책 의견을 나누는 정책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뵙자고. 그래서 가는데 결국 뭘까요? 결국 소비자의 보호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제일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화를 통한 이제 자금 조달인데요. 부동산 증권화라고 하는 것이 보면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 어떤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이 자본이득 등을 기초로 해서 유가증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하는 금융기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화의 효과들이 보면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투자 자금을 유도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시장의 인프라도 정비할 수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프 밸런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유동성의 향상도 되고요. 리스크도 전가할 수 있고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각 자금을 빨리 전용해서 다른 금융자산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화라든가 리스크의 관리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의 경감, 이런 것도 있고요. 부동산 회사나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이 이제 직접 하고 다양화된 게 굉장히 해피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할 때는 어땠냐면 한 15% 20% 했어요. 사실 사채죠. 거의 금리가.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1년 쓰면 어때요? 어마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많이. 지금은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공사 파이낸싱은 없어요. 여기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설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실 때 야 우리가 보증해 줄게. 우리가 채무 인수할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제 그거 없어요. 건설사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책임 준공할게. 책임 준공 기한 내 못하면 그때 내가 채무 인수할게. 난 책임 준공밖에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금융기관들이 금융을 조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을 조달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채권에서 리스크의 투자자한테 전가할 수 있고요. 사업기회도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이 PF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가 이제 사실 지금 보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사업할게 라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은행들이 가서 줄을 쫙 썼어요. 은행들이 줄을 쫙. 그런데 지금은 사업할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이 조달을 해서 딱 하실래요?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개발의 어떤 그런 그 트렌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금융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합니다. 기본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가 연동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요. 간접투자 중에서 보면 펀드가 있는데요.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전문회사가 개발사업, 임대, 증권 등의 뭐 펀드를 50% 이상 투자하고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고, 펀드는 만기가 반드시 2년 이상의 장기 상품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있고요. 수탁회사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판매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아시아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운용회사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이 펀드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이제 펀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법적인 근거는 원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통법이라고 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형태는 투자신탁 형태고요. 운용 전문 인력은 1, 2, 3, 4, 5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을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조건이 되신 분들이 일정 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하셔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설정 방법은 사모 같은 경우에 현물의 납입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운영 방법은 개발 권리, 계량, 임대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재산으로 순자산 총액 이내까지 자금의 대여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어려우시죠? 뭐 취업, 금융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지금 저 강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딱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게 법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강의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계가 없어서 이게 제가 강의를 2시간 요청을 받았는데요. 끝나기 한 10분 전에 되면 누군가 시계를 뒤에서 흔들어 주시면 아, 끝날 때 됐구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는 한번 부동산이 개발을 했는데 짓다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매 금지 펀드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펀드는 메인적으로 운용 업무를 3자 앞으로 위탁을 허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리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츠나 펀드나 거의 비슷해요. 뭐 보면 여기도 보시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한테 불려주는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한테 청약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0% 그러니까 펀드와 리츠가 똑같은 간접 투자의 상품이긴 하지만 운용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증권으로 주로 이제 돼서 주식 상장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회사도 미팅에 6층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리츠 회사가 있었어요. 한때 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었는데요. 이 회사 홀라당 망해서 방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리츠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게 직접 투자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죠. 리츠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회사법, 투자회사법에 의한 회사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투자를 대상 부동산은 업무, 판매, 임대, 호텔, 골프장, 물류시설. 여러분 왜 이런 게 나타날까요? 부동산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그래서 아파트가 한참 호황일 때는 아파트가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 3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잘생긴 강사 생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시한 건 안 물어보고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파트가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왕창 일어났어요. 어마무시하게. 트렌드였어요. 여러분 평택에 가보면 도시개발 사업장이 평택 한 도시에 16개나 있어요. 소사벌 택지 LH공사를 제외하고는요.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공제들이 거기서 투자도 했고 증권사는 뭐 1,000억씩 투자했는데 아직 회수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개발 사업도 어렵구나.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10년 넘은 사업자들도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또 있을까요? 골프장 엄청 트렌드였어요. 여러분은 우스갯소리로 용인 안성에 가면 조기 축구회가 다 없어졌어요. 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조기 골프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성, 용인 안성에 가면 골프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한 40개가 넘어요. 저희도 골프장을 한 3개 정도 신탁을 해놨다가 지금 골프장을 다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골프존, 스크린 골프 치시죠? 골프존이라는 데가 골프장을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뭐 400억, 자기들 400억, 펀드에서 400억, 800억에 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골프장, 그러다가 또 그 골프장이 약간 시들해지니까 또 뭘까요? 호텔, 리조트, 또 제주도,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다가 다시 오피스텔.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뭘까요? 지금 아파트가 또 대세죠. 난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의 대부분이 뭐예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뭐 이러다 보니까 리츠들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 뭘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들도 요즘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 리츠는 제가 LH공사, LH공사에서, 리츠, 고위 과정? 최고위 과정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요. 거기서 리츠 전문 인력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할 때 리츠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이제 쭉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사실 리츠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LH공사도 리츠를 하고 있어요. LH공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혹시 여기 LH공사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LH공사 가서 강의할 때도 그러거든요. 죄송한데 LH공사는 돈 엄청 많은데 요즘 땅도 잘 안 팔 게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뭘 많이 하시냐. 리츠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유지하셔야 되니까. 계속. 자, 그럼 어쨌든 투자해석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ABS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자산에 근거한 시큐리티. 뭐냐면 증권이죠. 제가 대구도시공사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대구도시공사에서 왜 강의를 했냐면 대구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직원들이 엄청 힘드시더라고요. 건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님 통해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커리큘럼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6시에 퇴근해서 6시 반에 김밥 한 줄이랑 음료수 딱 드시고요. 6시 반부터 하루에 2과목씩 8시부터 10시까지 3개월인가 2개월을 월수금인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지나고 나면 그 중에 상위 30%를 뽑으셔서 또 뭐 이렇게 인사고과에 좋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저녁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8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커리큘럼 보니까 그래서 제가 6시에 5시 반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통에 전화가 걸렸습니다. 제 강의는 부동산 PF랑 신탁이었는데요. 갑자기 대전도시공사 총무국장님이 전화하십니다. 교수님, 저기 죄송한데, 강의안을 딱 보셨는데 사장님이 ABS랑 ABCP에 대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 기차 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할 수 없이 제가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보고 갔어요. 이제 도시공사 가서 갔더니 이제 총무부장님이랑 딱 오셔서 의전하신다고 오셔서 딱 올라가는데 제 앞에 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부사장님 방에 앉아서 차 하고 있는데 부사장님이랑 뭐 높으신 분들이 앞에 앉으셔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수님, 우린 앞으로 뭐 먹고 살죠? 이렇게 딱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거 알면 미아리 있지 여기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몇 가지 있었지만 제가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부사장님 왜 저한테 ABCP나 ABS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3주 전에 이제 커리큘럼 쓰기 2주 전에 증권사에서 오셔서 잠깐 유동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구도시공사가 뭘 많이 하고 있을까요? 혹시 고향이 대구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7고 구미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뭘까요? 채권을 발행해서 지셨던 거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부채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동화로 해서 팔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있는데 이 ABS가 사실은 증권화의 유형으로서 이 자산 소유자로부터 떼어내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증권화 시킴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혹시 부도가 나고 디폴트가 나더라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일정하게 향후 수년간 들어오게 될 현금을 일시에 확보하게 됨으로써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죠. 분양만 다 되면 어때요? 들어올 중도금들이 쭉쭉 있으니까 그걸 미리 유동화해서 파는 겁니다.
유동화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따가 이 다음 례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 저희도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제가 이따가 신탁 부분에서 왜 제가 부동산 신탁회사고 먹거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는 논문에서 그걸 좀 반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유동화라든가 시키는 것이 뭘까요? 실물보다 자꾸 금융을 통해서 유동화를 하다 보면 실물에 베이스한 근거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자산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제 강의가 사실은 재밌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실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앉아서 들으시면 대한민국은 피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의자, 피교육생 뭐 이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데요. 한 가지 있어요. 앞에서 제가 강의를 몇 군데 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강의를 딱 이렇게 앞에서 강사가 할 때는요, 이렇게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굉장히 저 기분 좋거든요. 근데 괜히 아니요, 막 이렇게 하고 주시면 엄청 삐집니다. 강사가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조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조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BS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적인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서 현금의 개선도 되고 유동성도 제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BS 발행은 오프 밸런스, 이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아까 대차대조표를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만 보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에 보면 유동화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면 건설업체의 부동산 개발 자금 소요가 증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개선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유동화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데요.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의 유동화를 굉장히 많이 추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이 됐어요. 이건 분명히 장래 2년 있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때요? 돈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담보를 채권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에 다시 또 어때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화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 설명하려면 뭐 2시간이라 20시간을 해도 부족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산 유동화는 유동성 자산의 증권화를 그러니까 비유동성이라는 게 뭘까요? 유동성이라는 게 움직이는 건데 비유동성이라는 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권화를 통한 현금화 거래를 통해서 기초재산을 이 근거로 해서 현금을 통해서 증권을 통한 거를 폴링, 자꾸 이제 우리가 돌린다고 하는데요. 하게 되고요. 유동화 대상의 적격 요소를 보면요. 법률적인 요건은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회사, 신탁 회사다 보니까 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권에 대해서 신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식권. 이런 거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하기도 어려워. 이 지식을 어떻게 형체도 없잖아요. 공시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유동화 증권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요건이 양도 가능하고요.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하고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이 안 되면 어때요? 유동화를 못 해요. 분양이 잘 안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 산정이 가능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 이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개발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금융이 어떤 거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그냥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이 금융권에 있어서는요. 금융은 어느 것도 사실은 담보를 못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죠. 이 삼성전자는 세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못 속의 고래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래가 연못에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훌륭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직도 일부 유럽에 가면 삼성이 일본 회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한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오케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못 속의 고래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까식거리를 보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뭐가 왔죠? 서프라임 사태가 딱 왔을 때요. 이게 유동성의 문제라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S전자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삼성전자에서 뭘 했냐면 야 우리 이거 유동화의 문제로 우리가 1년에 7천억짜리 채권을 발행해보자. 1년짜리.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1년 안에 망하리라고 누구 생각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L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쟤네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5천억만.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도 안 돼. 이게 금융이에요. 이게 금융. 지금 약 7, 8년의 지난 시기에서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주가가 훨씬 올라가고 높아졌죠. 금융이라는 게 너무 야비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재밌는 신문에 그 당시 아주 조그만하게 신문에 이제 까식거리는 걸 보면요. 금호그룹이 이제 좀 어렵긴 했지만 금호그룹의 27억짜리 기업 모음이 만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근데 회사채 시장에 딱 가는데 얼마나 나냐면 55%가 할인이 돼서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55%가. 한 달에 그냥 가지고 가면 27억에 이자를 주는. 그래서 금호중금의 구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나오고도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죠. 금융이라는 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딱 문을 닫아버리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앞으로 개발 사업의 트렌드가 이제는 뭘까요? 금융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의 뭘까요? 이 기반이 베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왜 잘 나가는 건설사에 있다가 왜 옮겼을까요? 보니까 이제는 금융은 건설이 아니라 개발은 금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의 마인드를 가지고 금융을 해야만 사실은 돼요. 그게 제가 볼 땐 이미 아까 그래서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에 가서 앞으로 아무리 좋은 개발 사업이 있어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건설사가 뭐 대한민국이 내놓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가도 보증해 주세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미 그 보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결국 구조화로 갔던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의 투자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면 PFV라는 거죠. 이 V가 뭐냐면 vehicle이에요, vehicle. 그러니까 어떤 기구죠, 기구. vehicle인데요. 이 PFV의 도입 과정을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조특법, 이 조세가면 특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요. 앞으로 이 PFV가 취득하는 취득록세가 50% 감면이에요. 이 PFV가 사면 50% 감면. 취득세 4.6%인데 그걸 50% 감면. 또 건물 지어서 준공하면 50% 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났냐면 작년 12월 30일자로 다 끝났어요. 이 취득세 감면은.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이게 무슨 법에 근거했냐면 법인세법이랑 조특법에 의한 개정이다 보니까 뭐냐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90% 이상 배당을 하면 그 요건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이 PFV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상호 믿지 못할 때 나도 당신 못 믿겠어? 나도 당신 서로 못 믿을 때 우리 그럼 PFV 출자합시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도 출자를 하고요.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PFV 많이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PFV의 의미가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이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비이클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출자받아서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목적인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적인. 그래서 법인세법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보면 여기에 51조항이나 이런 거 쫙 보면 설립할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계사님들도 계세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그래서 PFV 그래서 여러분들 매경신문이나 한경신문들을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보실 때요. 잘 보세요.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쫙 봤는데 밑에 보면 분양하는 광고들이 많으면 경기가 좀 괜찮구나. 근데 신문에 이렇게 밑을 쫙 봤는데 신탁회사들이 공매 공고가 많이 나면 이건 경기가 안 좋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의 밑에를 보면 주로 그럴 때 보면 신탁회사 시행, 아시아신탁 아니면 PFV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PFV가 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FV의 최적 구조들을 보면 왜 그러면 SPC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지 왜 PFV를 할까요? 보면 전체 구조를 보면요. PFV의 일반 시행법인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주 형태는 개인이냐 법인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가 있고요. 자금관리 이걸 AMC라고 하고 있고요. 이 자금관리회사를 FMC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요건 그 다음에 시공사의 공동사업 주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반드시, 요거는 필수 조건인데요. 금융기관이 55% 이상 출자 가능. 이게 이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FV의 가장 가장 적은 자본금이 얼마냐면 50억. 50억. 뭐, 500억짜리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희도 이제 50억짜리에 금융기관이 5%니까 저도 2억 5천. 뭐 심지어는 뭐 100억짜리에는 25% 뭐 이렇게 많이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 PFV의 설립 및 운영 시 주의사항에 보면 이 법인 시 감면 여부가 확정적이고요. 법인 청산 시까지 재반 요건을 구비하여야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PFV가 한번 생기면 사업이 정산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세법령상의 요건을 보면요. PFV의 설립이 소득공제 혜택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배당하면 소득금액 공제에서 공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할 때 법인세 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FV를 많이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50% 감면은 2014년 이게 이제 일몰 규정이라고 그래서 작년 12월 30일까지 망가졌어요. 근데 한 가지 다 삼아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설립한 작년 12월 31일까지 설립한 PFV가 올해 땅을 사도 이거는 유효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든가 취득세 이런 3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도 수도권이 개발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구역 내에서 새로운 법인이 5년 안 된 법인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3배, 취득세 3배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제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PFV 조세 효과를 이렇게 보면 일반 시행법인이 딱 보면요.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해서 55억 뭐 쭉 있는데요. PFV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이니까 일단 28억. 그 다음에 법물 보존 등기할 때도 50% 감면이니까 이렇게 보면 약 일반 법인과 PF 법인의 차이가 약 이 정도. 한 59억, 60억 정도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뭐 한 4천억짜리 사업을 하면 이 정도 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회사와 펀드와 이 기구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통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했고요. 리츠는 투자회사법이고요. 이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PFV는 법인세에 근거를 해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제가 요즘 여기까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신탁인데요. 여러분 사실 뭐 그러면 신탁회사가 뭘까요? 신탁. 잘 어렵죠. 아시는 분, 뭐 금융권이나 건설사 계신 분들은 신탁을 무척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 신탁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 담보, 처분, 관리 이 신탁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담보로, 그 다음에 처분으로,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 신탁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게 꼭 쓴 뭐예요? 비이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든가 뭐 차입형 토지 신탁이라든가 한정 차입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구조를 짤 때 신탁사로 하여금 리스크를 너희가 했지. 리스크를 너희가 감당해. 뭐 이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우리가 맡기 트러스트, 신뢰하다라는 거죠. 믿을 신자에다가 맡길 탁자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겨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을 다 저희 앞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했지만 신탁으로 넘기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가 없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 넘기면 취득세 얼마 물죠? 4.6%가 약 5억 정도 가까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탁세로 넘기면 등기부등본에 아시아 신탁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딱 바뀌지만 세금을 얼마만 내냐면 7,000원만 내세요. 그것도 작년에 3,600원에서 엄청 올라가지고 저희가 속이 엄청 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신탁회사 관계에서 특별한 신인 관계에 기하여서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권리관. 이게 이제 신탁법 2조에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재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일단 안전하게 조금 보존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게 개발 사업할 때 비이클을 쓰는 거 되게 좋은데 어떤 어르신은 그런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건물이 5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 저희가 관리 신탁을 해주면 5년에 얼마 받냐면 한 3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 이건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뭐 이거 저희한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아버님을 엄청 괴롭히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님 몰래 동전 가지고 가서 사채한테 은행한테 가끔 1, 2억씩 꺼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할 수 없이 갚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으셨는데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사채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냥 맡기시고 5년 동안 그러면서 신탁은 갑종관리가 있고 일종관리가 있는데 일종관리만 해줘. 명의만 신탁사가 해줘. 나머지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해피하신 거예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고지 나오면 다 통보해드려야죠. 종부세 나오면 해드려야죠. 이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유탁자가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고요. 수익권 증서를 저희가 이제 발행해 주는데 요 수익자가 요분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맡기신 분한테 수익을 주는 게 맞죠. 이게 이제 자익신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걸 맡기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무슨 신탁이라면 타익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요. 여기 보시면 신탁재산은 뭐가 있냐면 금전 유가증권, 금전 채권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아시아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 이런 신탁들은 요거는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한국투자신탁 이거는 뭘까요? 거기는 요것만 인가를 받았어요. 저희는 부동산에 관한 동산, 토지와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무채재산권조차도. 그래서 제가 상품을 하나 마련해 보려고요. 은행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어렵지만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S은행에서 조선업에 엄청 대출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만들면 여러분 자동차도 뭐가 있죠? 자동차 등록증이 있고 집에도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그 배도 등기부등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신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채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래가서 한참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랑 같이 검토했는데 아주 엉뚱한 곳에서 이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신탁을 맡기면 공매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배는 공해상으로 가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해상으로 가면 제가 배를 운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이 선박에는 신탁을 이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처분, 담보, 관리형, 분양관리, 개발신탁,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있어서 요즘, 그래서 여러분 개발사업 하시는 거 큰 사업에 보면 신문 잘 보시면 시행이 거의 신탁사들. 뭘까요? 거의 다 맡기는 거예요. 거의 다. 자, 신탁재산의 특징이 있는데요. 3자에 대한 대항 유권으로서 신탁재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원보, 신탁원보, 등기부등부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계약을 딱 하면 부동산 하면 토지에 떼어보면 등기부등본에 가보시면 아시아신탁 이렇게 신탁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기소에 공시하면 어느 등기소에서든지 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신탁재산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물상대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상대의성이 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토지가 LH공사나 SH공사 이렇게 수용이 당했어요. 그죠? 근데 이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뭘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건 이해하겠어요. 땅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잘 이해하고요. 자, 이게 수용을 당하면 채권이나 돈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를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딱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LH공사에서 수용을 하면 이게 뭘로 나오냐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나오거든요. 돈. 자, 이 돈 자체도 성격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 토지였는데 돈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 그러니까 인간관계 회복하는 거는 가족이나 타인이나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돈도 결국 무슨 재산이라는 거예요? 신탁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재산. 그게 이제 물상대의라고 하는 특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강제집행 및 경매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및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를 좀 악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이랑 엄청 많이 싸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신탁을 해놨어요.
재산세 안 냈어요.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가 저희한테 못 들어와요. 신탁재산. 뭐만 들어오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조세법 개정해서 방해세나 이런 것들은 좀 개정하자.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가 법제처랑 해가지고 요즘 이제 신탁재산을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엄청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야 이거 좀 걷어봐야 돼.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신탁재산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엄청 많이 보니까 신탁재산 중에 세금을 안 낸 게 몇 조가 된대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앞으로 당해세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근데 사실 이게 법제처에 가면 법으로 안 맞아요. 신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야 그러면 신탁사에 앞으로 부가를 수탁자 이름으로 부과할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6월달에 그 토지 종부세 이렇게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죽어납니다. 저희 한 본부가 제가 갖고 있는 한 본부가 물건이 3,400, 한 1,200건 정도 돼요. 1,200건 정도 되는데요. 한 건에 미분양 아파트가 500개 있어요. 그럼 재산세가 몇 장 날라오는 걸까요? 500장이 날라와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뜯어서 위탁자한테 다 보내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행자부의 의도가 뭐냐면 야 니넨 돈 있는 금융회사니까 니네가 먼저 내. 그리고 안 내면 니네가 그 재산 팔든지 말든지. 그게 이제 저희가 뭐냐면 처분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너희는 갖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탁재산의 불운동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인 경우에도 이 목적재산인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 운동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투지나 이런 것들 하실 때 토지의 건물에 토지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토지에 있다가 이제 여기 홍길동 이렇게 있죠. 근데 건물을 줬어요. 길동이가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나요? 홍길동.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사실은. 네. 홍길동 이름은 내야 돼요. 자기 이름. 근데요, 이게 경매를 하게 될 경우에 가끔 이 건물만 떠가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은 홍길동인데요, 이걸 누가 떠갔냐면 갑동이가 떠갔어요. 이게 다르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경매입니다, 경매. 근데 공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뭐 이런 경우에도 신탁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신탁재산의 상계금지가 있는데요. 신탁재산 채권과 신탁재산 이외의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파산법에 의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동결되게 되죠. 근데 그 재산이 신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탁 재산은 딱 구별이 됩니다. 그 회사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들이 대한항공,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건물을 했는데 한 3천억 은행에서 대출 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신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한항공이 망가져도 은행들은 뭘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매각해서 별도로. 워크아웃 들어가거나, 여러분, 구조조정법에 들어가면 이 건물 다 동결인데 신탁은 딱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인데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및 상속재단에 속하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신탁재산은 망해도요. 저희 아시아신탁이 망가졌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망가졌는데 신탁재산은 신탁법으로 딱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안 망한 경우는 있었어요. 망한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부동산 신탁과 대한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한국 두 신탁회사가 있는데요. 그 신탁회사가 갖고 있던 물건들은 아직도 다 다른 신탁사에서 이관해 와서 다 NPL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신탁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보면, 앞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수탁자가 맡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회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취소 및 외부, 면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우리 그 조성호 부장님이신데, 조성호 부장님이 갖고 있는 건물이 한 100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물론 외모는 저렇게 안 보이시지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우리 조 부장님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옆에 분한테 50억을 빌렸어요. 야, 내 건물이 있으니까 50억 원 빌려줘. 그러고 나서 갚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송석종 부장한테 얘기해서 신탁하면 되겠다. 그리고 신탁을 해서 이름을 누구한테로 바꿔놨어요? 아시아 신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야, 돈 내라. 나 돈 없어. 배째.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건물을 뒤져봐, 재산을 뒤져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사회신탁.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기 위해서 신탁하는 건 안 된다. 채권자의 권리를. 이 사회신탁에 가지고 재판을 수없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신탁사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회신탁.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신탁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조인스랜드라든가 뭐 가서 이렇게 강의해보면 강의할 때 보면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로스쿨 나오고 뭐 사법고시다 좀 변호사님들이 많은 이유 강의했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변호사님들은 저보다 공부도 잘하시는데 굳이 뭐 여기서 강의를 왜 들었냐고 했더니 이 보면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특히 이 신탁법이 60년 생기기 나서 60년 정도 딱 개정이 한 번 됐거든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법에 대한 법리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마어마무시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신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재판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소송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탁 재산의 독립적인 성격이고요. 삼재에 대한 대항력도 있고요. 공시도 있고요. 또 가장 큰 건 등기부등본에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전 시 세금. 저희가 어저께 저희 기획실에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위탁자분께서 신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다 내려버리시는데 한 세입자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탁자분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건달들을 보내서 와가지고 화장실을 다 막아버리고 물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스럽잖아요. 저희한테 딱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소유권자니까 당신네들이 화장실 문 안 열면 신문에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겪는 형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팀에서 그건 사실은 저희 게 아니고요. 원래 등기부를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전화 녹음한 걸 들어봤더니 필요 없고 나는 알아서 해. 당신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저희도 굉장히 힘든데 알았다는 듯이 내가 신탁하고 있는데 가면 신탁에서 전화하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있는데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질에 있어서 보면요. 부동산 이전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이미 면제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이 지방세법 28조 1항에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3,200원이라 저희가 머리띠 띄고 가서 데모할까 하다가 사실 엄청 참았습니다. 이 100%나 올리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개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조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이 3,600원도 사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몇 건 안 내려고 엄청 고민했더니 법원에서 저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3,600원 자기가라도 내줄 테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비용은 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신탁은 형식상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물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대 제도와 담보신탁의 비교를 보시면요. 자, 저당제도는 근저당권이라고 있어서 소유주가 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에 근저당을 해놓으시면 어때요? 홍길동하고 아파트가 딱 있지만 그 국민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썼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야, 이거 내 재산이야. 아파트 LTV 때문에 50%밖에 안 됐으니까 나 다른 데 더 줘. 가압류, 가처분 다 걸려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통 0.4, 근저당하는데 0.4% 정도 되다 보니까 비용도. 근데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인지대 6,000원에 1,200원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근저당은 0.4%가 기본인데 저희는 뭐 담보신탁은 요즘 경쟁도 있어서 0.12%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고요. 두 번째 좋은 건 은행들이 우선 수익권자가 신경을 안 써요. 나중에 말 안 되면 야 신탁사 니네 공매해. 딱 그러면 저희가 공매하잖아요. 공매할 때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권 뺏기니까 오셔가지고 은행에서도 신탁의 기능이 있어요. 신탁부도 있고요. 근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의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막 자기 거 공매한다 그러면 막 가서 머리 띄고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면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은 다 신탁사에 맡기는 이유가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쭉 보면 아까 설명했던 뭐 물상대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파산재단의 구성 여부에 보면요. 원래 근저당을 해놓으면 재단에 속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신탁제도에서는 동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별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겠지만요. 환가할 때요. 원래 모든 건물에 있어서 신탁 비용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금 채권도 배제하게 돼 있어요. 신탁에 대항을 못합니다. 임금 채권조차.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관령투지 신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에 보시면 시행사, 뭐 아시아신탁, 뭐 한국자산신탁 써 있는 게 다 시행사가 신탁회사인가? 아, 그럼 이 시행사가 하는 거 맞네? 예, 수탁자입니다. 위탁가 그 사람들이 저희 이름으로 인허가도 냈고요. 토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망가져도 하고요. 시공사가 망가져도 어떻게 돼요? 신탁사가 돈 들여서 져야 돼요. 저희가 얼마 전에 광양에 가면 우림건설에서 광양에 마동에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우림건설이 부도가 나셨어요. 저희가 그 관령투지 신탁하는데 3년 동안 보수 4억인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회사 돈 80억 들여서 아파트 다 지어서 수분양자한테 다 드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독원에서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 뭐 그림은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자,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시공사도 공사도 국계약도 다 승계하고 책임 준공의 의무도 너희들이 져. 신탁사가 져.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누가 있죠? 보증 안 해보셔서 그런가? 대한주택보증이 없어졌어요. 주시주택공사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주택보증이 있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관령을 하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왜? 보증서를 맨 처음에 발급받을 때요. 저희 등급으로 나가거든요. 신탁사 등급으로 나가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령투지 신탁을 안 하고 시공사가 디폴트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이 그걸 팔기도 하고 막 엄청 힘들어져. 근데 광양마동거 같은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서가 나왔지만 대한주택보증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왜요? 신탁사 니들이 먼저 해. 안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신탁사가 손들어버리면 저희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아야쓰리 못하고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태안에 은행권들이 그 삼부토건에서 짓다가 망가진 건물이 있는데요. 한 3천억 대출이 나와서 다 망가졌어요. 근데요. 수분양자가 한 250억 있어서 저희 회사 돈으로 아직까지 160억 계속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분들 저희한테 청구하면 재판하면 패소 100% 저희가 패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들어오면 오케이 그냥 다 드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그 공매에서 팔아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탁회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령토지 신탁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안전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보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자의 사고부도 리스크,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분양사고도 방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어떤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분양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프리미엄도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 통해서 101동 103호 내가 한 번 더 이중 분양할 수 있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죠? 뭐 그런 사례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탁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저렴하는 건데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그래서 아주 그냥 저희가 이거 관령토지 신탁할 때마다 심의는 엄청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아요. 저희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소유권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를 보호하는데 비이클로 신탁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유죠. 자, 이제 부동산 제세금과 부담금인데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당해세인데요. 여러분 제세공과금과 당해세의 정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세공과금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과 그 다음에 지자체의 구성원에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그 다음에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당해재산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탁계약서상의 제사공과금의 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사공과금이라 하면 뭐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돼서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개발부담금조차도
저희한테 부담해서 지금 저희가 용인시랑 50억 또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자체랑 재판할 때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돈을 먼저 내고 싸워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 사업할 때 신탁사가 왜 왜 이걸 다 신탁으로 하지? 금융기관에서 왜 다 신탁으로 하지? 시공사에서 다 신탁으로 하지? 이럴 거예요.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이 잘 돼도 본전이지만요. 잘 안 되면 나중에 뭘 요구하실까요? 도장값이라는 게 있어요. 준공을 내야 되는데 준공서류에 위탁자 흥결동 이런 도장을 안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현대건설이 한다고 쳐도 준공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수분양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공사 가서 누구한테 따져요? 시공사 가서 따지죠. 시공사는 IS를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상금 물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금의 범위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발사업 진행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취득세, 간주취득세, 재산세,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쭉쭉쭉쭉 있고요. 상속세, 개발사업 진행할 때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저희 직원들은 이거 가지고 시험도 보고요. 이거 잘 못하면 정말 진급할 때도 나중에 어마어마무시하게 혼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세공과금의 범위죠. 기반시설, 심지어 도로 점용료까지. 왜?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신탁회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다 왔는데요. 부동산 금융의 변화와 이제 전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일찍 끝내드리는 게 제일 훌륭한 강사예요, 강사. 딱 보니까 교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강의 중에서 사실 제일 좋은 강의는 뭘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휴강입니다, 휴강. 학생들 입장에서 휴강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교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종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종강을 뭐 학기 수업도 뭐 수업이지만 보면 일찍 끝내드리는 게 사실은 좋긴 좋아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리큘럼 교재가 3시간 가지고도 턱이 없는 교재예요. 그렇다고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엔 다른 기본적인 자료들은 또 별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 않고요. 그래서 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변화와 전망을 보면요.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뭐냐면 부동산 개발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광교 D3 블록에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사업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9,800원이니까 억이니까 1조죠. 사업이익이 980억이에요. 그 시행사가 사업 2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만수르가 한 명 딱 태어나는 거죠. 그죠? 뭐 3개 하면 3천억 버시는 거니까. 그죠? 자, 10%가 넘어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건설사 계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캐시플로우나 사업 순익 분석표를 짤 때 개발의 이익이 보통 6% 이러면 사업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하다가 미분양 나고 할인하면 이익을 까먹으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때요? 그래서 아까 개발 사업에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고요. 만팔 사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개발 사업은 10,000가지 아이템 중에 성공하는 거 8가지도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 성공 다 하면요.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 강의하고 개발 전문 인력 강의할 때 가서 제발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개발 사업 하실 때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선배님이 주유소에 예전에 계셨었어요. 모 주유소에 계셨는데 제가 선배님한테 여쭤봐요. 선배님, 지금은 주유소가 무슨 제냐면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주유소를 하는데 예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허가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3일 동안 만약에 여기서 주유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100패싱 바이 원카 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막 써서 차가 시간당 100대 지나갔을 때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는 매출액이 얼마 할까요? 50억? 뭐 그 정도 되겠죠. 아무리 커도 100억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의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500억은 정말 기본이에요. 1,000억, 3,000억, 5,000억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보고 이거 땅 괜찮은데 뭐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고 날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엉뚱하게 달려들고 사업성만 보고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개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기간에 어마무시하게 길죠. 스타트를 해서 준공할 때까지 최소한 얼마예요? 최소한 4년 이상이죠. 여기 분양 잘 됐어요? 여기 갔는데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경기가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 해피하고 업종에 계신 분들 다 해피합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 저희 회사가 생긴 지 벌써 제가 창립 멤버라 9년째 됐는데요. 상반기가 지난 8년 동안의 성과보다 1.5배가 더 나왔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요. 지금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임원들한테 회의할 때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랑 연구기관들 제가 자문위원 가서도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할 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시장은 호황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시장이 호황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면 입주할 때 2년 3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정말 내렸죠. 미국의 금리가 올리면 우리나라 6개월 후에 약간의 영향력이 제가 지금 표현을 그냥 약간이라고 하지만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구조화된 금융이 안 되면 개발 사업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기 건설사에 계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셨죠? 분양 다 됐어요? 입주할 때 서브프라임 사태 받으신 분들은 어땠어요? 입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나 다 해지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집 다 졌는데.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은 정말 앞으로는 구조화를 좀 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요. 개발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구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 호황 시에는 과다 수익 추구 위주로 계약한 사업들이 부동산 하락 침체기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로 도산 위험에 직면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인가요? 저희랑 뭐 프로젝트 하시는 건설사랑 시행하시는 분이랑 같이 저녁 먹을 기회가 있어서요. 근데 그 건설사가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전화 받더니 기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네 오늘 대구 황금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청약 1순위가 받았는데 몇만 세대가 몰렸다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좋죠. 근데 그 옆에 계신 시행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조합 말을 들었어야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조합의 분양가를 평당 100만 원씩 더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안 돼. 그리고 100만 원씩 낮게 해도 되다. 그러면서 그분 시행하시는 분이 100만 원씩 더 해도 됐을 거야. 저는 그 말은까지는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함으로 해서 뭘 얻는 거죠? 프리미엄을 사실 얻는 거죠. 근데 2년, 3년에 프리미엄이 없어졌다고 쳐요. 그럼 분양가 비싸면 할까요? 안 하죠. 그런 이제 고주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에는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여러분 저축은행들이 지금 현재 몇 개 남았을까요? 지금 현재 알아맞히시면 10분 더 일찍 끝내드릴게요. 지금 80개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원래 몇 개에서 망가진 거냐면 한 350개 정도에서 다 망가지고 80개 정도 남아요. 그런데요. 그분들도 할 말이 엄청 많으세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지 마. PF 하지 마. 대출하면 그냥 안 들겨. 절단 낼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방안이 없잖아요. 이미 은행들 다 대출이 됐으니까. 건설사들 다 CP 발행했고 ABS 발행. 그때 받아준 게 누구냐면 1금융권 못 받아주니까 감독원에서 니네 저축은행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게 다 부실 채권 돼서 NPL로 요한코나 캔코에 넘겼는데요. 그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채권 안 받아줬으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중에 5개 날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어글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뭐예요? 금융구조를 자꾸 짜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구조에 많이 취약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해서 이런 PF 방식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에 의한 기업금융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재무구조 악화시키면 사업 자체가 난간에 봉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의 영세성인데요. 개발업체 시행사들이
단위 사업당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자본 규모가 너무 영세해요. 대부분이 5억 이하고요. 5천만 원에 불과한 법인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속적인 기업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 개발업을 하자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게 개발 전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석사 이상 부동산 관련 분야에 졸업하고 3년, 학사 이상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자, 변호사, 회계사는 한 과목 면제,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개발 전문 인력을,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를 분양하려면 그 인력을 3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 교육을 벌써 5년째, 그게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이제 교육의 개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개발업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저희한테 시행하러 오신 분들 어렵게 시행하실 때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분양이 잘 됐어요. 입주하시고 정산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번호를 바꾸시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죠. 정산해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각서 쓰세요. 사업 성공하시면 전화번호 안 바꾸겠다고. 정산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인데 해피한 고민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의 보죽인데요. 보시면 개인의 제한된 정보력에 의존해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 알아? 내가 누구 알아? 막 이렇게. 인허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 알아?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한번 저희한테 오셨는데요. 제가 도시개발 사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개발사업 동호회라고 하는 이제 동호회가 있어요. 그 동호회가 제가 듣기로는 한 3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운영하는 장인혁 운영자가 사실은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도시개발사업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와. 한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강의 3시간 하는 동안에 축축축 자바레가 열리더니 150명 정도 오고. 강의 끝나고 질문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포항에서 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는데요. 대세였죠. 대세. 근데요. 그건 뭘까요? 개발 사업에 대한 후리 전문 인력들이.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 오셨는데요. 더 웃긴 건 재밌는 건 저희한테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이거 6개월이면 돼요.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 6개월이면 되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설계하시는 분이 주택계장님 출신이시래요. 구청의 주택계장님 출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모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사업 안 해요. 안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정산 단계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까 만팔 사업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10가지 아이템 중에 성공하는 거 8개도 힘들다. 제가 개발 사업 벌써 92년 말 제가 전역하고 92년 말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요. 벌써 몇 년째인가요? 지금 23년? 2005년도니까 그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설사, 투자자문사, 지금 저희 회사까지 건설사에서 12년, 3년, 여기서 제가 9년 하면서 보면,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손꼽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건설이,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디벨로퍼라는 게 그래서 디벨로퍼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종합예술.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의 변화 추세인데요. 보면, 외환위기 전에는 시공사의 신용에 의한 차비에 의해서 했다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상충을 하고요. 유동성 위기에 바로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OC 유치 사업이 활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을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인 자금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여기까지는 지나왔어요. 이제 여기를 개발시키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인베스트 뱅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베스트 뱅크가 있어야만 사실은 더 좋고요. 또 그 인베스트 뱅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증권사나 PF 펀드,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펀드들이 국내 펀드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자닌이라고 하는 펀드들이 사실은 외국계 펀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큰 공매에 나가는 아주 큰 프로젝트 저희 회사 몇백억 지금 쏟아붓는 게 그걸 누가 사겠다는데 거기도 보니까 외국계 펀드예요. 저희 입장에선 땡큐. 근데요.
재밌는 건 한국 SPC 통해서 앞지어서 세워야 되는데요. 어떨까요? 이자가 15%예요. 브로치 쓰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의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좀 건전하게 개발도 할 수가 있을 거죠. 자, 이제 트렌드가 변한대요. 사업 구조가 이미 시행사, 시공사 중심에서 전략적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자본 조달의 방식은 보면 시공사 PF에서 에쿼티 투자라든가 금융 PF로 변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배의 다양을 통해서 시공사나 시행사 중심이 아닌 만수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략적인 사업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펀드가 사실은 그 자산 운영을 위해서 좀 안전하게 보장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의 다양성 확대를 해서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 참여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다는 금융기관이나 당국이나 저희 같이 이런 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부동산 금융 조달처의 다변에 보면 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은행이나 보험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많이 좀 축소를 하는 대신 리츠나 펀드나 연기금 이런 공제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2009년 4월 리츠의 차입기능 및 공무예외 기간이 보면 국민은행 등 기존 3개 기관에서 뭐 지방행정공제 등 13개 기관이 총 추가돼서 16개 연구금이 리츠의 사모 형태 자본 참여로 가능한데요. 제가 여의도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한국경제신문 주관해가지고 하나 했는데 외국계 펀드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뛰어난 펀드들, 삼성화재 뭐 이런 데들 다 초대해요. 인바이트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참여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 세미나에 100만 원 참석을 한번 가봤어요. 뭐 외국계 사람들 내용이 뭐냐면 다 자기네들의 펀드가 이런데 해외에 어디 투자하고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니까 이정 수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한테 투자해야 돼요. 이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근데 그네들 입장도 그래요. 국내 부동산에 보다 외국계가 훨씬 더 안전한. 근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조금 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 훌륭한 강사가 됐어요. 제가 10분 정도 끌어내서.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데요. 질문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를 워낙 퍼펙트하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놈 새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통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걸 못 찾는 건데요. 저는 늘 어디 가든지 간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뭐 토요일마다 강의하시는데 고생하시고요. 저도 박사과정을 할 때 춘천까지 매일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그랬는데 이 시간 잘 지나시고 나시면 굉장히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해피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